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와는 달리 사교육비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노후 준비 부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사교육비를 꼽습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세에 초등학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비용의 증가세도 가파른데 저 역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교육 비중이 왜 이렇게 커져갈 수밖에 없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제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 중 초등학생 전체 인원의 87.7%가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비용 증가세 역시 초등학교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다양한 언론과 유튜브 컨텐츠 등에서는 높은 입시열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초등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높은 입시열과 학벌주의만으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건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기 전후로 언론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 의대반 등을 언급하며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들을 강제로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 또는 일부 부모들의 상황으로 보이며 저 역시 나름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과도한 학원 스케줄을 잡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 소수의 인원들로 인해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이 13조까지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초등학생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은 모두 보육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댓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야 입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너무 일찍 마치는 탓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가능했던 맞벌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7살에 어린이집 다닐 때는 6시 이후에 하원이 가능했지만 8살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1시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퇴근 시간까지 학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워킹맘들의 퇴사 욕구가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킹맘의 39.8%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녀가 어렸을 땐 맞벌이를 했지만 5살부터 맞벌이를 포기하고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육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등하교나 학원 픽업 도우미에 월 최소 15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와이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오후 1시에 하교를 하는데 이는 OECD 평균 대비 매우 일찍 마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늘봄이나 방과 후 과정이 있지만 대부분 놀이에 집중되어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 자녀 역시 늘봄을 이용하긴 하지만 수업 내용을 보면 종이접기, 실뜨기, 그림 그리기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식 수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늘봄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늘봄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2시 반이나 3시 반이면 하교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3-4시간을 어딘가에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도 추가 소득을 위해 와이프가 주 2회 알바를 시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와이프의 소득은 모두 학원비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늘봄을 2시 반에 마치면 5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고 아이를 가장 잘 맡아주는 곳이 바로 사교육 현장입니다.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을 사교육이 대신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주로 1시간 수업이고 주 1, 2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성비 좋은 주 5회 학원으로 세팅했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 픽업도 가능한 곳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원비는 영어, 공부 관련 학원은 대부분 월 25만원 이상이고 미술이나 피아노 등의 예체능도 주 1회에 15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3시간을 맡기려면 학원 3군데를 무조건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저희도 각 25만원씩 월 7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75만원씩 S&P 500을 사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점 같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매월 학원에 써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대안이 없기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늘봄을 다니지 않고 맞벌이하면서 학원을 보내야 하면 점심 먹고 1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최소 5시간 이상을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최소 5군데 이상의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을 3-4군데 보낸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전문직을 만들기 위해 사교육에 목숨 거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둘이었다면 사교육 금액은 2배가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세를 단순히 부모의 욕심, 입시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초등학생 사교육비의 추가적인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노후 준비는 포기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비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음식, 숙박, 오락, 문화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 쪽은 전년 대비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남들이 다 하는 건 하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노후 준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숙박 분야는 주로 외식비와 배달 음식입니다. 숙박비는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외식 등의 식사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오락 문화 분야는 여행, 운동 및 오락, 문화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여행으로 30%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주류, 담배, 오락, 문화, 음식, 숙박 등에서 지출 증가폭이 더 큰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5분위는 사실 뭘 하든 상관이 없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좋지 않고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분야에 지출이 큰 걸 볼 수 있으며 음식, 숙박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생 및 미용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비율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분야가 여행이었는데 저희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예산을 짜보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행 관련 카페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지 묻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들을 보면 대부분 카드 할부, 여행 적금 등으로 노후 준비와는 거리가 먼 생활 패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는 노후 준비를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바로 해외여행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는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아빠로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 후에도 자기만의 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 아이가 기특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삶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먼 미래에 노후에 돈이 없다고 복지 증가나 부자 증세를 외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해외여행 경험을 조금 늦게 시켜주더라도 자녀에게 용돈 받지 않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감을 전혀 갖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기준으로 비용은 75만 원이고 앞으로 여기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초등학교 기간 5년이 저희 부부의 노후 준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든타임 기간까지는 매월 1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ETF 적립식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의 삶이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한 인생이 아닐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자녀 계좌에도 매월 20만 원씩 ETF 적립식 투자 중입니다. 아이가 5살 때부터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3년 넘게 적립 중이며 최근에 폭락장을 경험했음에도 20%가 넘는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5,000원의 용돈을 주면서 20%는 저축해야 한다는 경제 교육도 소소하게 실천 중인데, 추후에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다는 걸 오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5살부터 적립식 투자를 했고 20년 후인 25살에는 계좌에 약 1억 상당의 잔고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속세 등을 고려해서 비과세 한도만큼 투자한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월 20만원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가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3군데 다니는 학원도 모두 아이와 함께 상담을 받고 아이가 선택한 학원으로 다니고 있으며, 아이와 관련된 건 모두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장단점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의 사교육에 이만큼 돈을 썼으니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부모 부양의 책임감도 덜어낼 수 있다면 아이가 오롯이 본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후회하는 점 하나가 투자를 더 어릴 때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만 아껴서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주도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자산운용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펀 ETF 멤버십 출시 기념으로 코덱스 ETF 매수 보유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펀 ETF 회원 가입 후 코덱스 ETF를 매수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캡처해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500만원 이상 매수 보유 인증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전원 지급하고 1억 이상 매수 보유 인증 시 금 한돈 2명 추첨,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30만원권 5명 추첨을 증정한다고 하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보유를 인증하면 금액에 따라 펀 ETF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회원이 되고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느라 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